그러니까 서울은 일단 이제 최고점을 찍었고 경신한 것도 있으니까 이건 급하게 조정될 수도 있고 천천히 조정될 수도 있다고 저는 시장을 보고 있고, 지방은 말씀드린 대로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조정이 그런 현상이 서울보다는 극히 적을 것이다,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주택자분인데도 강남 지금 진입하는 건 제가 좀 말리고 싶어요. 너무 올랐기 때문에 차라리 조정됐을 때 다시 기회를 노리고, 제가 암만 계산을 해봐도요, 야 2030년 전에 큰 쇼크가 오겠구나, 그게 지금일 수도 있고 한 4, 5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요즘에 또 시장이 바람이 바뀌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또 교수님 초대했는데, 일단 올해 1월에서 9월 부동산 시장 집값 상황 어떻고, 지금 이제 10월이죠. 10월 중순으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 심리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심리 그러시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매수 심리라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매수 우위 지수라는 그 지표로 나오거든요. KB에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표본조사 수준 이상인데, 손님이 어때요? 많아요? 적어요? 뭐 이런 걸 이제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림 하나 보시면은 매수 우위 지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최근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빨간색이 서울이고 나머지는 전국, 수도권, 인천 이렇게 놨어요. 인천이 요새 좀 핫하니까요. 보시면은 갑자기 말씀 주신 대로 8월 중순 이후부터 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자체만 보면 뭐 난리 난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요 끝선이 48.6까지 내려왔잖아요. 9월 말까지입니다. 근데 10월 첫 주 되면 아마 더 내려올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요 정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거 뭐냐면, 전 고점의 지수 2023년도에 특례보금자리로 봄부터 하반기 전까지 올랐잖아요. 그때 올랐을 때 꼭지가 이제 다다르게 되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이 점에서 유지가 되고 가면 그나마 가격이 서울 같은 경우는 보합을 유지하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이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제 다시 하락입니다. 서울도. 이 분위기를 좀 보시면 되고, 나머지 지역도 서울처럼 불장은 아니었죠. 올해 초에 뭐 지금까지. 근데 불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를 쭉 이어왔어요. 왔다가 꺾이는 것도 뭐 오름폭이 약하니까 심리가 꺾이는 것도 천천히 하고 있어요. 다만 방향성은 같다라는 거 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이 수치가 뭘 의미하냐면, 제가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매수자가 많다라고 답변한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3.9%예요. 그게 48.6이라는 수치거든요. 이게 한 20으로 가면 1% 이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하락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이게 30이라는 수치선까지 다다르면 이제 하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수치를 보면 되고, 심리가 이렇게 매도자가 많다가 반 이상이에요. 네. 비슷하다가 40.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매수 우위 지수가 100을 나타내면 주로 상승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표는 뭐 똑같다고 얘기를 하지만 매수나 매도가. 그리고 이제 거래량에서 보면은 시장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 거래량이 확 꺾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전국 아파트 거래량 추이인데요. 제가 어제 날 10월 7일 기준으로 이제 뽑은 건데요. 보시면 그동안 2006년부터 그림이고요. 지금 요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전국도 평균선에 거의 다다랐어요. 최근에. 그랬다 요번에 꺾였는데, 그 거래량이 22,624 꺾였지만 요거는 이제 10월 말까지 신고를 받아야 되니까, 제가 볼 때 그래도 한 4만 건 가까이 갈 것 같아요. 다시 여기 가도 결론은 뭐냐면 4만 7천에 비해서 한 10% 20% 정도 거래량이 좀 준다, 이거 볼 수가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서울이죠. 제가 우측에 써놨지만 8월부터 이미 거래량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었어요. 9월 1일에 이거 시작됐잖아요. DSR. 그러니까 당연히 심리적으로 뭔지 모르지만 대출이 규제가 되는구나, 그러면 대출 받는 분들은 계산을 막 하고 그러고 계시지만, 집을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그러면 수요자가 줄겠다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을 해버려요. 어떤 뭐 정도의 차이를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 좀 매도 분위기의 심리가 살아날 수밖에 없죠. 전세 대출 규제가 8월 말부터 좀 막 움직였잖아요. 이때 조금 시장에서 보도가 또 너무 많이 나왔어요. 보도가, 언론의 힘이 크다는 게 뭐냐면, 보도가 아마 조금밖에 안 나왔으면 시장 심리를 이렇게 죽이진 않았을 텐데, 보도가 심각하게 나오고 이복현 원장이 특히나 또 말실수를 좀 했잖아요. 번복을 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자나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뭐지? 정부가 이거 규제를 할까 말까 헷갈리니까 더 미궁에 빠지는 거죠. 심리 자체가 결정을 못하죠, 방향성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겹치면서 이렇게 좀 쭉 빠졌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전국은 이 정도인데, 지금의 한 달이나 한 20일 정도 더 거래량을 받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면 심리가 전국은, 지방광역시는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서울이 올라갈 때도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하락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유지할 것 같고. 서울이 문제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그림인데요. 이거는 제가 19년부터 그냥 뽑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찍었다가 8,500개 7월 달에 최고 찍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8월부터 거래가 좀 꺾일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8월에 6,194 요 건이 네.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9월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이제 10월 들어왔으니까 9월 현재 지금 1,921건이요. 7일 날. 네. 그러면 이게 2배. 그러니까 기간은 3분의 1 정도 조금 넘게 남았지만 좋게 봐줘가지고 긍정적으로 계산해서 2배를 보면 4,000건이 됐죠. 4,000건이면 7월 달에 반토막이고 8월 달에 한 60, 70%밖에 안 되는 거죠. 거래량이. 중요한 건 10월입니다. 이게 9월이고 10월이 지금 방송 우리 찍는 날이 10월 10일 거의 다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반 이상 갔는데 10월에 지금 거래량이 한 6, 70건밖에 안 돼요. 보통 이 정도면은 그래도 한 100개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10월도 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격대는 서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도 줄고 심리도 죽었지만 그동안 유지해오던 어떤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은 호가가 많이 안 내리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매물이 늘어나고 있어요. 다시. 매물 그림도 제가 한번 잠깐 보시면 이런 현상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경기도를 제가 좀 서울이니까 경기도를 보여드리면 경기도도 같이 서울하고 올라왔잖아요. 올라오다가 보면 이게 이제 좋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8월부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이 분당 빨간색인데요. 빨간색이 분당 선도지구 이 이슈가 있잖아요. 개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들꺾였습니다. 아직도 매물이 약간 바닥을 찍고 이 정도 선이라서 안 보이시게 하는데 겹쳐서 올라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은 당분간 호가가 유지가 될 것 같고 거래는 좀 줄 것 같고 나머지 경기도에서 좀 주목받는 지역들이죠. 광명시 뭐 김포 이런 다 주목받았잖아요. 분당 이런 지역들이 공통적으로 다 매물이 갑자기 좀 짧은 기간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생각할 게 투자자분들하고 매수자분들하고 이 상태가 뭐 이렇게 5대5 정도로 있었다. 그럼 투자자분들은 그대로 있는데 매수자분들은 다우닝 되고 있으니까 갭이 좀 벌어지죠. 그게 이제 거래량 감소로 이제 나타나는 시장이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조정이 일단 시작됐구나. 다만 이게 내년 초에 다시 정부에서 신생아로는 다시 할 거거든요. 아, 다시 또 하나요? 근데 처음에 발표할 때 이거를 한 번만 하지 않고 뭐 중장기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발표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겹쳐지면 내년 초 봄 지나면 뭐 3, 4, 5월은 또 약간의 반등 힘이 있을 텐데 그때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가 미국 대선하고 겹쳐서 봐야 되니까 지금 시장 상황 그러니까 약간 진정 국면, 진정 국면과 하향 조정 구간의 약간 진입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 보여주셨는데 네네. 이렇게 뭐 항상 일치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죠. 이렇게 오를 때 왜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집값이 버티고 있지만 네. 조금 더 지나면 떨어질 수 있다고 멘트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심리가 좀 일단 다운되니까. 지난 이제 한 이때 이렇게 거래량도 늘어나고 가격도 급등한 이유랑 지금 이렇게 또 꺾인 이유는 뭔가요? 급등한 이유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단 정책금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책금리라는 게 아시겠지만 우리 생애 최초 LTV 80%는 적용을 했었는데 2023년도에는 그게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한 3% 중반대였거든요. 네. 근데 정책금리를 소리 소문 없이 올해는 좀 낮췄습니다. 낮춰가지고 소득 분위별로 다른데 최하는 2%. 2%면 거의 코로나 때보다 더 저렴합니다. 금리가. 지금 금리가 기준금리가 3.5인데 어떻게 2%를 주겠어요.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생애 최초자 무주택자분들이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져줬는데 네. 이게 소리 소문 없이 던졌는데 소리 소문 없이 퍼진 거예요. 퍼졌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게 특히 강남이 많이 치고 올라왔잖아요. 강남이 왜 이렇게 치고 올랐냐면 뭐 이런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되시겠지만 2016년, 17년 뭐 이때 분양을 받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경기도부터 출발해 볼게요, 제가. 네. 경기도에서 분양을 받았어요. 그럼 그 당시 뭐 우리 김 작가님도 아시지만 그 당시에 분양가는 대충 얼마 선이었을 것 같습니까? 언제요? 2017, 16 뭐 그 당시 17년 이때 다들 좀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아리아리 할 텐데 대충 2017에 감정해서 벌써 거의 수도권 7년, 8년 됐네요. 네, 그 정도일 때 분양가가 얼마 정도였을 것 같아요. 수도권이요? 통밥으로 해. 8에서 10억? 높게 보시는구나. 8억? 8억? 6에서 8억. 비싼 서울이 아니죠? 네, 서울이 아니죠. 그러면 뭐 한 5에서 7억?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5에서 7억 사이에 분양을 했어요. 네네. 요즘 그게 가격이 얼마죠?
느낌상 정확히 바쁘시니까 8에서 10억? 그렇죠. 그러면 5에서 7억인데 8에서 10억이잖아요. 맞긴 맞나요? 대충 맞습니다. 거의. 왜냐면 5에서 7억이면 5억에 분양받으신 분은 말씀 주신 대로 하한으로 8억을 보셨잖아요. 8억이 됐잖아요. 그럼 3억이 업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후 8억인 분이 그러면 서울에 예를 들어서 강남 4구 마영성 빼고 서울에 나머지 15개 구가 있잖아요. 뭐 은평구도 있고 서대문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구들은 가격이 현재 얼마냐? 13억에서 18억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이분들의 입장에서 5억에서 8억인 분도 계시겠지만 5억에서 10억이 된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 이분 10억짜리를 팔고 15억짜리 넘어올 욕심이 생기죠. 당연히, 그죠? 생기죠, 당연히. 5억의 대출도 7, 8년 됐으니까 어느 정도 조금 갚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간은 탐욕의 동물이고 좀 더 나은 환경을 원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성장하는 거죠. 네네. 이분들이 그러면 이번 기회에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자기도 올랐어요. 근데 이제 15, 넘어갈 수 있겠죠. 그분들이 이제 수도권에서도 A급, B급 또 이렇게 A급, B급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제일 좋은 데가 있고 조금 덜 좋은 데가 있잖아요. 있겠죠. 그러면 제일 좋은 데 가격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넘어올 수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강북으로 들어옵니다. 강북에서도 조금 표현하긴 그렇지만 뭐 노도광이라든지 금관구 이런 데보다는 조금 한 단계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뭐 동작구, 뭐 광진구, 그렇죠. 강동구 이런 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가격으로 봤을 때. 네. 그럼 거기에 강동구에 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 받았을까요? 그 당시에. 그러면 보통 10억에서 뭐 7, 8억에 받았어요. 5억이니까 2, 3억 차이 나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15억이 된 거예요. 그분들이 외곽에 있는 분들은 또 어떻게 돼요? 다시 또 강남으로 진입하는 환경이 갖춰진 거죠. 네. 부동산이 우리가 한 10년 가까이 폭등하는 사이에 분양을 받았던 분들이 갭이 가만히 있는데도 자연 발생적으로 자산 가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번에 다시 대출금리가 말씀드린 정책 대출금리가 저렴하게 나왔잖아요. 생애 최초는 아니잖아요, 이분이. 그런데 분위기 따라가지고 다른 주택담보대출도 다운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이때 지금 진입을 하면서 강남이 이제 불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그럼 이 갈아타기 한 분들은 전부가 아니잖아요. 제한적이다 보니까 강남이 딱 8월 달 되면서 소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끊긴 거죠.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그분들 외에 이제 전문직 종사자분들이 계세요. 1월부터 8월까지 계속 뭐 또 전세 포비화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겹치니까 이거 너무 오를 때 타임을 놓친 분들이 그 22년 하반기에 푹 떨어지니까 그렇지. 됐다. 나는 일만 해야지 이랬던 분들이 요번에 이러니까 이제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또 이러니까. 그러면 계산을 해보고 특히 생애 최초에 해당되시는 전문직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연봉 뭐 1억이신 분들이 한 10년, 20년 일하시면 애들 키우고 이러면은 보통 자본이 한 6, 7억에서 8억밖에 안 됩니다. 15년 지나도. 그분들이 지금 아기들 크면서 넘어가고 싶은데 부담되지만 과감하게 생애 최초를 활용해가지고 넘어가신 분들이 꽤 발생을 했어요, 이번에. 네. 이게 이제 이번에 추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레벨 분들이 따라와 줘야 가격이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가 끊긴 겁니다. 쉽게 말하면 수요가 받쳐주는 수요가 더 다가서기 힘든 가격 수준에 서울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일단 이제 최고점을 찍었고 경신한 것도 있으니까 이건 급하게 조정될 수도 있고 천천히 조정될 수도 있다고 저는 시장을 보고 있고 지방은 말씀드린 대로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조정이 그런 현상이 서울보다는 극히 적을 것이다.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은 지금 이제 상승이 이제 좀 멈추고 이제 어떤 분들은 다시 올라간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교수님은 이게 서울 같은 경우 좀 밑으로 하향으로 간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지금 제가 2022년 하반기부터 이거 외람 때 말씀이지만 그냥 저는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22년 하반기에 전세 매매 동시 하락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적분이 없었다는 사실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었어요. 왜냐하면 경제 공부하고 금리에 대해서 아시면 예측이 되는 거거든요. 전세 가격과 소득 수준의 어떤 임계점 같은 거 체크해 보면. 그리고 작년에 특례보금자리 올릴 때 8월 9월부터 꺾일 거다 그랬고 꺾였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빠르면 7월, 느리면 8, 9월에 꺾일 거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제가 드린 논과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한 가지죠. 시장의 구조와 시장의 가격 상승의 원인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요인이 50이라면은 나머지 50이 펌핑입니다. 언론사에.
언론사의 펌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펌핑이 이게 가짜 뉴스라는 게 판명되는 순간에 심리는 급격하게 가라앉거든요. 근데 가라앉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라앉아서 우리가 우려하는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가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쉽게 말하면 건설사들의 분양이 잘 안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PF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데 또 터지면 문제가 되잖아요. 더 부담되니까. 지금도 구조조정을 잘 못해가지고 세계 국제기관으로부터 거의 모든 국제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거든요. 이 상태에서 금융당국자도 조금 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쫄리니까 어느 부분만 커버할 수 있어요. 생애 최초나 신혼 부분을 커버하지만 나머지 부분까지 확장적으로 유지하기에는 부담이 되겠죠. 네. 그러면 선은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활성화 정책을 쓰는 거는 꼬꾸라져야지 쓸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유지되길 바라지만 유지되는 힘이 약한 게 지금 확인이 되면 천천히 내려가는 시작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미국의 경제 둔화 침체의 어떤 팩트들이 자꾸 신호들이 살살 뜨기 시작하고, 중동 리스크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다들 자영업자도 해결이 안 됐고, 이런 전반적으로 볼 때 쉽게 말하면 이거죠. 경제가 좋고 인구가 늘고 정치 환경이 좋으면 올라갑니다, 이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경제도 지금 만만치 않고, 대출 정책도 할 만큼 다 했고, 근데 소득도 이렇게 실질 소득은 지금 감소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좀 예외는 예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주택자가 한 60%는 아니고 50, 한 3, 4% 돼요. 과반수가 무주택자다 보니까 이분들의 이제 소득 수준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잖아요. 그럼 말씀드린 대로 상위 10%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동안 안 산 분들이 요번에 많이 샀어요. 그러면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이 사야 되는데, 이분들하고 현재 부동산 가격하고 눈높이, 연봉이 1억, 1억 5천인 분들은 10년이면 단순히 10억 이러니까 강남을 보잖아요. 근데 강남을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25억 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 자산은 6, 7, 8억이고 대출을 받았을 때 생애 최초는 그나마 계산이 좀 나오는데 부담돼도 나머지 분들은 계산이나 유지 가능하지 않은 가격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조정을 거쳐야 다음 수요가 붙고 시장이 이어지잖아요. 이거는 자연적인 수요 공급의 균형의 법칙에 의해서 조정 구간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어떤 논리의 근거입니다. 근데 이번 올해 상승 때 서울과 지방의 온도차도 컸고, 많이 크죠. 서울에서 상급지가 아닌 곳에 온도차도 컸잖아요. 그렇죠. 올해 특히 강남 상구 마용동이 똘똘한 채 선호 현상을 많이 올랐던 건데, 요거는 그러면 이번 조정기 때도 여기는 피하지는 못하는 거겠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두 달은 버틸 것 같아요. 한두 달은 버티는데, 네, 한두 달은 버티는데, 그거를 이제 변화를 알 수 있는 게요. 네. 또 그림 하나 좀 추가드리면은, 이거 보시면 거래량 변화가 너무 심각해요. 여기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갑자기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일단 물론 20일 정도 남았지만 거래량이. 우측을 보시면은 그동안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189건 하다가 쭉 올라와서 549건 강남구가 강남구. 급격하게 늘었죠. 거의 5배 늘었잖아요. 근데 9월 달에 115건이에요, 지금. 네. 그러면 이거는 한 200건에서 멈출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200건에 가면 반토막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건 강남구인데 서초구를 보시면 더 심각합니다. 서초구가 지금 이번에 많이 올랐잖아요. 신고가 많이 찍고. 보시면 어때요? 17건이에요. 같이 올라갈 때는 7월 달 최고일 때 강남이 549건 찍을 때 서초구 413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9월 달에 거래량은 너무 차이가 나죠. 17건. 이거 왜 17건일까요? 그 가격이 호가가 올리고 신고가를 치고, 이것도 진성거래인지 모르잖아요. 등기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이 분위기 때문에 같이 강남이랑 키높이로 갔지만 가격 저항에 부딪힌 게 지금 나타나는 게 완전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17건이고 송파구는 보시면 송파구 강남구는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한 4분의 1 토막 수준에서 지금 있고, 만약 10월 말까지 하면 한 반 토막 수준에서 끝일 텐데, 서초구는 이 추세라면 거의 계산상 보시면 어떤 거야? 이거 2배 잡아도 30건 잡으면 7월 달에 대비해서 10분의 1 토막이에요. 그만큼 서초구가 여기 다른 구 대비 많이 올랐죠. 버블이 많았다. 버블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아. 가격 상승폭이 너무 높았다. 높았다. 그걸로 버블을 할 수도 있겠죠. 버블이라고. 부담스러운 거죠. 사기에.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랐다. 그러면 당연히 조정받겠죠? 그렇죠. 그럼 서초구는 조정이 다른 구보다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분들의 똘똘한 채라는 개념과 이런 것 때문에 끝까지 붙으려고 하는 어떤 마인드가 좀 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볼 대목이 뭐냐. 그런데 서초구에 매물이 줄지 않거나 도리어 는다. 이러면은 진성 실소가 아니라 투자 수요들이 말씀하신 버블을 일으킨 가격이 현재 가격이구나라고 이해하는 게 합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또 부동산 앞으로 이제 하락보단 보합이 좀 있은 다음에 상승 얘기하시는 분들이 올해 내년은 몰라도 26년, 27년 네. 인허가 물건이 없다. 이거는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해도 최소한 3년, 네. 무조건 3년 걸리는 거니까요. 네. 28년부터 공급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뭐 각자가 이 공급 물량이 많다 적다를 뭐 각자 기준 다 다르지만 어쨌든 26년, 27년 없는 거는 24년, 25년보다 줄어드는 건 확실하지 않냐. 네.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24년 4분기는 이제 대출 규제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보합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조정이 그분들 없지만 말씀들의 논리도 네. 맞죠. 수용구의 법칙. 일단 맞는 건가 이거는? 그러니까 인허가 물건이 원칙적으로 맞죠. 원칙적으로 맞다. 원칙적으로 맞죠. 원리적으로. 그러면 제가 거기에 네. 대해서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면 네네네. 2017년에 입주 물량이 엄청 많았습니다. 8년도에. 네. 집값 어땠나요? 폭등했죠. 그 논리라면 집값이 오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수요공급의 법칙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경제학의 기본은요. IF입니다. IF, 가정법입니다. 모든 경제학의 이론들은요. 다른 요인들이 이러이러할 경우에 그러니까 배제하는 거죠. 다른 요인들을 배제했을 때 수요공급 법칙 이론이 나오는 거고 네. 한계 효용 이론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모든 법칙 이 중에서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경제 위기가 터졌다. 수요공급 법칙이 먹힙니까? 안 먹히겠죠. 전혀 상관없죠. 시스템이 정지가 됐는데 뭐 수요공급 법칙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경제학에서는 케어를 하거나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발생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 부동산에 들어와서 전문에서 말씀해 드리면 2010년, 18년에 집값이 공급이 훨씬 많았는데도 올랐습니다.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적정 입주 물량보다 뭐 한 1.5배, 2배 된데도 올랐고 MB 정부 때는 적정 입주 물량보다 적었습니다. 네. 적었으면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야죠.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상황, 경제 상황이 좋거나 인구가 늘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게 그대로 먹힐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논리를 주장하는 분들의 어떤 핵심은 뭘까요? 집값이 올라야 그 집값이 오르는 것을 컨설팅하고 강의하고 이러면서 돈 버는 분들이 주일 거예요, 주로. 네네. 물론 학자분들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학자분들은 제가 드린 말씀, 전제 조건을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네. 같이 얘기를 안 해요. 그건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섭섭하죠. 학자라면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릴 말씀은 자, 경제 상황이 지금 내수가 살아나고 있나요? 자영업자가 정상적인가요? PF 부동산 PF 현장들이 괜찮은가요? 건설 현장들이 지금 서울 빼고 다 잘 돌아갑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울의 경우는 특수 희소성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 논리를 갖다 댈 수는 있죠. 전국적으로 들이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대체 수요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중요한데 요번에 분양을 받은 분양가들이 자율화를 풀었기 때문에 높잖아요. 분양가가. 여러분 2009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됐는데 요번에도 똑같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리면 이 얘기를 제가 재작년부터 말씀드렸고 2009년도에 2사 대책이 나옵니다. 2사 대책 2월 4일 날 연초에 2월 4일 날이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2023년도 그 뒤에 12년 뒤에 작년에 우리 13 대책 나왔잖아요. 그 대책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이 코딩을 맞춰보면요. 80에서 92%가 같습니다. 왜 같은 대책을 던졌을까요? 경제가 너무 어렵거나 리스크가 부담되기 시작하면 부동산이 주저앉을 걸 막기 위해서 하죠. 네. 하는데 그때 대책이 90몇 % 똑같다는 얘기는 되풀이되는 모습을 연출하잖아요. 그럼 그때에서 활성화해가지고 똑같이 재건축 활성화 다 해서 분양이 다시 살아납니다. 분양이 막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살아날 때 갑자기 분양 붐이 불어요. 지금하고 비슷해요. 청약 광풍이. 그때도 자율화를 합니다. 똑같이.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고서 2011년, 12년이 됐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요? 2011년도에 저축은행 부도 사태 나고 심리가 완전히 가라앉습니다. 대한민국이. 물론 올해도 날지 안 날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나니까 2011년, 12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강남 부패가 깨집니다. 강남이 미분양이 터지기 시작하고 네. 그 뒤에 입주하는 아까 9년도 10년 초에 분양한 것들이 언제 입주하나요? 12년도부터 입주를 해요. 12, 13, 14 그 사이에 마이너스 P가 서울은 20에서 30% 현장들이 마이너스 P였고요. 수도권은 3, 40%가 마이너스 P였어요. 데이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전보다 볼륨이 크고 높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둔촌주공도 전세 대출 막으니까 집주인들이 발 동동 굴러? 그렇다면 이건 실수요자의 개념보다 투자수의 개념에서 청약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청약시장을 또 풀어놨잖아요. 한 세대가 한 집만 청약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 정부에서 저번 정부보다 한 발 더 나은 게 뭐냐. 20살 넘으면 한 가족이 4명이면 4명이 다 분양을 받아도 된대요. 그러면 이게 다 실수요예요? 아니잖아요.
가수예요. 그럼 분양 현장에 가수가 분명히 많이 투입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이어지고 있고. 입주는 다 이제 내후년부터 말씀하신 그 입주 물량이 과연 시장에서 안 먹히면 그때 뭐 공급이나 인허가의 물량과 겹치는 거를 얘기를 할 텐데 시장에서 이게 안 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요 공급은 이미 물 건너간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죠.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시장 주체 수요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도 더 오르겠네 하면서 매물이 줄고 수요자들은 돈을 벌어가지고 대출금리도 부담 가능하고 쫓아갈 수 있으면 시장의 말씀대로 수요 공급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지금의 분위기는 말씀드린 리스크 중에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많이 받았잖아요. 생활안전자금으로, 사업자 대출로.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내수가 지금 살아날 기미가 없잖아요. 해소가 안 되면 그분들은 결국 어떤 시장에서 뭐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들과 겹치는 시기가 제가 볼 때 지금 말씀하신 수요 공급 부족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 요인들을 얘기 안 하면서 그 얘기를 무조건 한다. 그러면 뭐 2022년 때 하반기 폭락한 거랑 비슷한 사태를 또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시나리오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거죠. 그 가능성이 50% 이상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교수님이랑 저랑 이제 같이 함께 친분이 있는 이제 상승 얘기하신 분도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실명은 나가지만 당연히 삐처리 될 건데요. 네네. 네. 뭐 교수님 이제 삐처리 됐는데,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의견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분들은 이제 여전히 상승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근거가 뭔가요? 지금 아까 그거밖에 없을걸요? 뭐 그거랑 딴 것들이 딴 거 있겠죠. 있어요? 어떤 거 있어요? 뭐 사석에서도 뵙고 하니까 토론을 한번 붙여주세요. 김작가 TV에서 우리 붙여주시면 알겠습니다. 아주 건전한 토론. 왜냐하면 그 토론 속에서 저도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그분들의 논리도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물론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시장 판단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리 한번 만들어 주시죠. 제가 조만간 저는 제 논리를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한번 자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교수님 전망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지금까지 다 맞지 않았나요? 2022년부터? 간혹 여러 올해 이렇게 급등도 맞추셨던 맞췄잖아요. 건가요? 이미 1월 달부터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면서 제가 정부 요구를 좀 했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자금 있지 않습니까? 정책금리. 이게 무주택자 중에 생애 최초를 집을 마련한 분들한테 도움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2%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집값이 비싸서 2%인 것보다 집값이 저렴해서 3%인 게 낫습니다. 계산을 해보시면요. 이게 그렇죠. 이제 정부는 빼더라도 언론들이 비추는 조명의 프레임이 좀 안 좋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언론이 대한민국을 살린 경우는 예전에 민주화 때 뭐 이럴 때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이 언론들도 자본주의화 돼가지고 언론의 어떤 뭐 이런 얘기가 요새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일부분들이 제가 2011년도에 쓴 저서가 하나 있습니다. 2011년도에 쓴 책을 2009년부터 조사했었는데 거기가 이제 제가 2015년이 폭락이 온다고 제가 썼어요. 시기를 잘 조정 못하고 거꾸로 그 안에 뭐가 있냐면 2020년 이후부터 부동산이 상승한다고 거기 써 있습니다. 2010년도에 15년 전에 써놨습니다. 그거는 이제 인구 구조론에 의해서 제가 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즘 얘기하는 분들이 자꾸 저보고 그때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1월 달에 제가 작년 1월이죠. 작년 1월에 이거는 딱 정책 발표가 되니까 제가 체크를 해보고 계산을 해봤어요. 제 개인 유튜브도 있거든요.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말을. 계산도 다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거 계산해보니 서울하고 이렇게 하고, 뭐, 거래량은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 상승이 한 9월까지 이어질 것 같다. 추석 이후에는 꺾인다. 왜? 소진이 되고 나면 다른 요인이 받쳐줄 게 없다. 왜? 경제 상황이 나아지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9월까지 오르고 꺾였잖아요. 꺾이고서 올해는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신생아론이 또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신생아론은 예산이 적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예측을 할 때, 신생아론만 정책을 계산하면 이건 6월, 7월에 끊긴다. 그런데 갑자기 정책금리가 나온 거예요. 뒤에 이어서. 정책금리가 말씀드린 2%면 거의 여러분 10억에 2%면 2천입니다. 한 달에 150, 200 내는데 그러면 10억까지면 강남 그냥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조건 때문에. 한번 버텨보지 왜. 가격이 5억 오르면 3년 있다 팔면 양도세 안 내고 이러니까 투자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정부가 깔아줬죠. 거기다가 1억이 넘는 소득자? 이런 분들은 3.3%에서 3.2%.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투자 욕구가 일어나서 이번에 강남이 불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 3%짜리가 그러면 시중금리가 그때 낮은 게 한 3.89, 보통 4.5 이랬거든요. 그러면 갭이 1에서 1.5% 벌어지잖아요. 2%짜리는 뭐 한 2% 벌어지고 그 돈은 그럼 누가 책임지죠? 정부가 정책대출 금리를 했으니까 기준금리면 1.5% 마이너스가 나니까 이거를 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자 차액 보전 계정이라는 게 국가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게 뭐냐면 큰 위기가 왔을 때 자영업자분들 힘들 때 만약에 대출해 줬어요. 1%짜리. 그럼 시중금리보다 낮으니까 그걸 메꿔야 되잖아요. 그거를 정부 예산으로 메꿔주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려울 때나 우리 경제 주체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데 이거를 그런 상황이 아니라 딱 명분을 하나요. 무주택자 집 마련. 그럼 그 수준이 우리가 소득이 좋으면 집을 사듯이 정부도 경제가 좋아서 세수가 좋을 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어려워도 할 수 있지만. 근데 지금 정부 세수 펑크가 엄청 나고 있음에도 여기다 돈을 퍼부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이 더 결정적인 건 5년 뒤에 변동금리입니다. 대부분. 이게 혼합형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 지금은 2%로 받았지만 이분들이 머리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계실 거예요. 구독자분 중에. 2%다? 그럼 무리해서 내가 샀어. 이자 비용이 적은데 3년 동안 거주하고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야. 조금만 올라도 돈이 남네. 이걸로 나는 돈을 좀 마련해야겠구나 하고 많은 분들이 이번에 들어왔어요. 그럼 그게 진정한 수요인가요? 아니잖아요. 다행인 건 뭐냐면 전체 거래량이 막 8천 건 들을 때 예전에는 5억, 6억, 서울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5억, 6억 이하의 거래량이 한 30, 4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50% 이상입니다. 거래량이 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요자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가수요자들이 가세하면서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걸 체크를 해보니 지금 여쭤보신 게 미리 예상하냐고 여쭤봤잖아요. 미리 1월, 2월, 3월에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7월에 꺾일 거다. 근데 늦어서 8월부터 꺾이거나 9월에 꺾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꺾이고 있잖아요. 그럼 일단 맞췄잖아요. 근데 언론들이 저를 조명을 잘 안 하죠.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또 신생 하나 또 나오면 이게 또... 그 예산이 중요합니다. 발표 아직 안 했잖아요.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산이 만약에 나오면 그리고 이제 LTV 80% 유지하고 정책 금리를 계속 유지할지. 이게 좀 도가 지나쳐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는데 자꾸 집값을 떠받쳐가지고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결정적으로 요새 한은 총재가 좀 싫은 소리 많이 하잖아요. 싫은 소리라는 게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 경제주체 자영업자나 건설업자는 금리를 내리라고 하고 있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하는 총재는 이거 내리기 어렵다고 말을 하지만 결국 내릴 것 같아요. 그럼 내리면은 10월 달에 있지 않나요? 네, 10월, 11월에 있잖아요. 두 번인데 10월에 못 내리면 11월에 내리겠지만 둘 중 하나는 한 번 내리죠. 내릴 확률이 지금 높겠죠. 저는 0.25 보고 있는데 둘 중에 한 번은 무조건 내린다고 보고요. 미국이 한 번 더 내려도 안 내릴 것 같아요. 0.25 한 번만 내리고 우리는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에 지금 문제가 많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힘들고 특히 서울이 심각하죠. 이런 걸 총체적으로 지금 금감원장하고 최상목 총리 이분들의 어떤 단어들의 스탠스를 보면은 올 봄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PF 부실 현장들은 살려고 애를 썼으나 서울과 인근은 조금 살리지만 지방은 답이 없다는 걸 이제 파악했어요. 그래서 패턴을 바꿔야 되거든요. 바꾸는데 그러면 급격하게 내려가면 안 되니까 또 명분은 그거예요. 급격하게 내려가면 안 되니까 뭐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신생아론은 분명히 할 겁니다. 하는데 신생아론의 예산은 비슷하실 거라고 보고 정책 금리를 계속 쓰냐 마는데 써도 중요한 건 차이점이 뭐냐. 이미 요번에 다 썼어요. 웬만큼. 살 사람은 요번에 다 샀어요. 더 지금 왜 내려오겠어요? 지금 그분들이 계속 사고 있으면 올라가는 게 유지가 될 텐데 왜 내려오죠? 아무 이유 없잖아요. 그분들이 수요가 준 거죠. 거래량 주니까. 그럼 이분들이 그럼 이 가격이 안 내려오면 사겠어요? 갑자기 사진 않아요. 그 정책이 유지가 돼도 정부가 세금을 퍼부면서 집값을 받치려고 하는 그 정책을 써도 이미 수요가 가격이 너무 높아서 못 따라가고 있으니 이거는 어느 정도 임계점이 왔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내년에도 상승폭은 물론 또 다시 한번 뭐라 그러죠? 이렇게 펌핑? 저는 펌핑 버블된 가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서울은요. 서울은 더 이상 올라가기는 일단은 전 정점을 찍었다 보고 도리어 외부나 내부에서 트리거가 터지면 뭐 우리 2011년도에 저축은행 사태처럼 우리 뭐 뉴스에는 많이 안 나오는데 이번에 농협 얘기 나왔잖아요. 부실적금 뭐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분명히 뭐 어디선가 조그만 일이 터질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안 터지면 이상한데 안 터지면 이게 고름이 자꾸 커지면 안 되잖아요. 터져야 뭐가 다시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트리거가 돼가지고 시장 조정이 세게 올 수도 있다. 그거를 정부는 또 예측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금리 인하 50bp 시작했고 네. 올해 한 번 더 할 것 같고 한국은행에서도 뭐 이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교수님 말씀대로 0.25 정도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상승 얘기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금리 인하 이번에 뭐 작게 하더라도 이제 시작되는 거고 아,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더 떨어지는 건 어쨌든 집값에는 네, 좋은 영향이 있다. 좋은 문제다. 영향이지 네, 않냐. 맞아요. 어쨌든 금리가 거대한 네네. 파도를 만들어내니까 네. 근데 왜 거래량이 끊기죠? 이미 많은 것들이 반영된 건가요? 그런 것들이? 네, 선반영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네. 선반영된 게 나타나. 주식시장도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면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가 돼서 더 좋아질 거다고 하는데 네. 여러분 MB 정부 때 글로벌 터지고 나서 금리 2%였습니다. 기준금리. 그때 집값이 못 올라갔거든요. 서울이.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분들하고 좀 얘기하고 싶네요. 조만간 제가 자리 만들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금리가 2%인데도 못 올랐어요. 그럼 2%면 그때 대출금리가 3%, 4%였거든요. 네. 근데 왜 집값이 안 오르죠?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대비해 보면 금리 인하의 요인이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또 if예요. 모든 다른 경제 조건이 같다라면 자 버는 것도 똑같고 집값도 똑같고 상황이 똑같으면 쫓아가죠. 당연히 부담이 적으니까. 그리고 거래가 늘어나고 가격이 그만큼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죠. 계산상으로는 단순 계산으로 하면은 하는 보고서에서도 이번에 하나 던졌는데 금리 한 0.에서 1% 낮추면 집값은 5에서 10%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데이터가. 근데 이미 지금 5에서 10%가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이미 20% 더 올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가정하면 여러분들이 상승론자분들한테 여쭙고 싶은 게 그러면 지금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왜 꺾였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해서 그렇다. 그러면 대출 규제를 하든 뭐 하든 금리 인하는 사실이잖아요. 팩트. 그런 조건부를 붙어가지고 이게 정말 좋은 팩트라면 규제를 하든 뭐 수요를 하든 뭐 양도세를 중과하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얘기를 같이 해야죠. 두 개를 같이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정당성을 같이 붙여줘야 시청자들이나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인데 금리 인하만큼 대출받을 사람이 10명 있었는데 받을 사람 5명을 줄이면 수요가 늘어납니까? 금리 인하에 해당되는 분은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그 힘이 현재 시장 분위기를 못 이기면 하락인 거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조정은 좀 언제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 이번 조정의 그러면 깊이는 뭐 되게 가파른 건가요? 수도권 기준. 트리거가 발생하면 가파를 수 있고 트리거가 없으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네, 신생아로 나오면 다시 3월, 4월 정도부터 다시 찾아가려는 모습인데 요번에는 이제 예전만 못할 거예요. 요번만 못하는데 저는 무게는 사실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조금 센 요인이 외부든 내부든 터지면 여러분 기억 더듬어 보세요. 2020년 하반기 때 미국 금리만 인상했는데 반토막 났었잖아요. 순간적으로 다들 강남이. 근데 미국 금리만 인상했다고 하기엔 너무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사실. 아니, 미국,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답이 나오잖아요. 수요 공고의 법칙에 맞추면 왜 가파르게 반토막이 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총체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린 이유는, 이거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버블이 터지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미리 사전에 막느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도 선제적으로 먼저 했잖아요. 또 우리는. 네. 뭐 한두 달 먼저 했는데 그걸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융당국자나 정책당국자들 특히 정책당국자들보다 금융당국자들은 경제 그동안에 우리 120년 됐네. 경제 역사 120년 학자들이 만드는 논리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 그래도 답은 못 찾지만 그나마 답을 찾은 게 뭐예요? 이 수준이 되면 경제 시스템이 한계쯤에 다다라서 깨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거죠. 제가 김 작가님한테 1,000원을 빌려주고 여기서 1,000원을 빌려서 이율이 저는 1% 받지만 여기서 2% 받고 3% 받고 돌아서 이게 이제 통화승수라는 개념으로 나오잖아요. 10배 정도. 은행들이 자본금은 20조 되는 대출액은 200조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한 군데서 만약에 돈을 못 갚는다. 그러면 여기 5% 줄 사람이 돈을 못 갚아요. 5명 이제 5% 줄 사람이 여기 못 갚으면 이 사람도 못 갚고 이 사람도 못 갚고 다 못 갚잖아요. 원분 자금은 하나인데 이걸 5개가 돼서 5배가 되고 되는 이게 시장이잖아요. 자본주의가. 근데 지금 자꾸 삐끄덕삐덕 되잖아요. 갑자기 뭐 스위스 그 큰 은행이 터지고 미국 은행이 박살나고 이런 걸 일단 툴이 있으니까 막았죠. 그게 막은 거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자본주의 시장에는 이렇게 펌핑되는 상황이 벌쳐져 있어요, 현재. 있는데 이거 중국이 갑자기 와르르 왜 무너졌죠? 부동산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네. 그럼 우리도 예외일 수 있다라고 100% 확신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이 금리 인하가 0.5를 내렸는데 또 0.5를 내리면 그 미국의 기준금리가 4.5가 됐잖아요. 한 번 더 내린다고 할 때라도 그때 우리 얼마예요? 3.5인데 0.5면 내리면 3.25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 금리가 낮아요. 네. 그러면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레버리지나 펀드 운영할 때
뭐 주식하고 이렇게 배분할 때 각 나라의 국채들을 일부분 사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비하인드로 들은 얘기인데 하이 클래스에서 얘기하는 중에 너희 한국 자꾸 그러면 너희 국채는 우리 이 바스켓 이 자산운용 구성 그러니까 항상 펀드 매니저나 큰 회사들이 큰 손들이죠. 전 세계 각 나라마다 배분해 가지고 이렇게 국채를 사두거나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 국채는 금리가 3%인데 미국 채가 4%면 미국 채 사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인들이 있잖아요. 한국의 경제가 성장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배분해서 해놨는데 지금 들은 얘기의 요점은 이거예요. 자꾸 이러면 한국의 국채 이 비중은 그냥 다 빼야겠는데 좀 찝찝한데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작년부터. 네. 그럼 요새 여러분 보시지만 8월에 갑자기 금융원장하고 금감위원장이 스탠스나 말씀하시는 톤을 보면 예전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대출 규제에 대한 어떤 스탠스가. 뭔가 느낌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뭔가 어디서 쫄려가지고 압박받아가지고 이거라도 해야지 뭐 이런 분위기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다른 분은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상하다. 이분들이 왜 갑자기 스탠스가 확 바뀌어가지고 이쪽으로 확 오지? 하는 총재도 갑자기 이쪽을 막 얘기하지? 정부 당국자는 그냥 조금 약한 모습으로 네.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이게 뉘앙스가 작년하고 틀리구나. 그렇다면 이거는 외부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까 제가 들은 그 얘기와 연결해 보면 그리고 국제기관의 경고들과 얘기해 보면 금리 인하가 미국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축통화국이지만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보니까 단순히 미국 금리 인하한다 우리 금리 인하 그런 경제를 진짜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만 가지고 뭐 그렇게 시장을 갖다가 단편적으로 확정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좀 위험하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초기에 말씀해 주신 네. 아파트 청약 붐이 올해 또 뜨거웠잖아요. 뜨겁죠. 앞으로도 뜨거울 거고. 앞으로 뜨겁나요? 네. 그럼 계속 될까요? 생애 최초니까 대부분이 물론 뭐 재산처럼 제한 해당되는 분들 말고 생애 최초는 LTV 80%잖아요. 물론 DSR 적용하잖아요.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전매 제한이 어느 정도 완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뜨거운데 지방광역시는 수요가 거의 고갈됐고 공급이 좀 넘친 상황이니까 대구나 뭐 세종 이런 데들은 2년 정도 지나야 이제 조금 상승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미분양 같은 것도 소화돼야 되니까. 근데 서울 수도권은 좀 틀리잖아요. 아직도 이제 선호하는 지역이고 근데 수도권은 차별화될 것 같아요. 완전하게. 수도권은 분양가가 좀만 높으면 분양가 자율하니까 이게 이제 건설업자나 건설회사나 이런 만약 조합이면 조합 입장에서는 많이 받고 싶잖아요. 분위기 보니까 많이 오르니까 던졌다가 미분양 팍 터지면 단지들이 분양을 미루거나 다시 조사하거든요. 그 분위기가 터지면 이제 시장이 수도권은 갑자기 다운되는 시기가 한번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에는 선도지구가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효과를 유지하지만 딱 되고 나면 이제 색깔이 나옵니다. 뭐냐면 분담금이나 앞으로 계획이나 입주 시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땐 저는 개인적으로 세게 조정받을 것 같다. 낮은 쪽으로 조정이 하방 쪽으로 압력이 세게 올 것 같다. 민낯이 드러나게 되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서울은 청약붐은 지금 무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강북은 예외입니다. 동남권, 서남권 요새 나오잖아요. 그러면 동부권하고 서부권 이쪽은 아마 분양가를 높게 던지겠지만 미분양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올해는 이미 많이 올랐거든요, 분양가가. 그리고 송파나 이쪽에서도 분양가가 세면 미분양 아직도 남아있어요. 네. 그러니까 입지가 좋거나 대단지일 경우에는 청약 붐이 세게 터지지만 뭐 150, 200세대 이러면은 강남이라도 힘을 못 쓸 것이고 600, 700, 1000세대라도 강북인데 분양가가 높으면 미분양 터질 거라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똑똑해진 거죠. 네. 그러면 좀 정리한 질문으로 수도권 기준으로 지금 무주택자, 1주택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주택자분들이요? 무주택자분들은 제가 볼 때 올 하반기 지나고 청약 시장에서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물건들이 나올 때가 강남에도 있고, 강남 아직 규제하니까 상한제가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 시세랑 갭이 있고 신축의 가격과 입지를 따져볼 때 최근에 그 방배 지역의 서른도표 22억의 분양가가 좀 높아졌었는데 분상지로 하면 제가 볼 때 한 17, 18억 계산했는데 20억이 됐는데 다들 현지 공인중개사분들이나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이거 미분양 터지겠는데 했는데 미분양 안 터졌어요. 잘 됐어요. 잘 됐는데 부적격자는 좀 나왔죠. 네. 이 얘기 뭐냐면 투자수요라고 그럴게요. 실수요가 아니라. 네. 투자수요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약간의 2년 뒤 입주할 때 문제가 될 거라고 좀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청약시장에서 우리 무주택자분들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분양가가 적정하면 그건 들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분양이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여러분
말이 3기 신도시 서울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3기 신도시의 그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상 그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3기 신도시를 하는데 그 지역의 어떤 건설 컨셉이나 광역교통망 계획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2기 신도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게 좋은 쪽으로. 2기 신도시도 좋은데 3기 신도시는 더 좋다는 얘기예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시지만 돌봄센터가 필요한데 3기 신도시는 돌봄센터 아파트에 거의 99.9% 들어가는 거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럼 신혼부부들이 정말 선호하는 대상이 될 것이고 그 물량들이 내년부터 나오거든요. 청약이. 일단 1만 세대에서 2만 세대 얘기했는데 대체 수요지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거래량이 뭐 지금 최고일 때 8천인데 6천 잡으면은 한 6, 7만 건 되잖아요, 1년에. 근데 만 건이면 한 10% 차지하니까, 10%, 20% 차지하니까 그 대체소가 나가면서 가는 그 현장들에 대해서 왜 그분들이 가는지를 다른 분도 생각해 보시면, 3기 신도시가 좋구나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 3기 신도시. 여기 공격적으로 하시고 또 지방에서도 공공택지지구가 있거든요. 그쪽에 분양가 상한제 보건가는 시세 적용을 하거든요. 네. 시세 뭐 8, 90%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들어가시고 기존 주택은 당분간 자제하셔라. 기존 주택은 너무 다들 올라 있는 상태다. 기다려도 전혀 문제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1주택자분들은 이미 갈아타기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1주택자 갈아타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부담할 수 있는 갭을 메꿔야 되는 가격 수준이어야 되는데 지금 강남은 이미 1주택자분이라도 강남 지금 진입하는 건 제가 좀 말리고 싶어요. 네. 너무 올랐기 때문에 차라리 조정됐을 때 다시 기회를 노리고 나머지 다른 지역은 물건은 지금 많습니다. 서울의 매물이 8만 5천 건에 가깝지 않습니까? 아니 한 달에 3천 건, 5천 건 거래되는 게 1년이면 5만 건이 없어지면 매물이 3만 개가 남아야 되는데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속 팔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부동산이나 언론에서 이렇게 띄우지만 1주택자분들은 냉정하게 보시고 경제 상황 보시면서 저평가된 거 나왔을 때는 갈아타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은 이제 추첨제가 또 많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1주택자분들은 수도권에 계시거나 지방에 계시거나 광역시 계시면 추첨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가격도 싸고 추첨제에 해당이 되니까 그걸 좀 선호하시면 그게 되면 제가 볼 땐 갈아타기에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존 주택 같은 경우 다시 사도 되는 그러면 시점을 좀 언제쯤이나 뭘 봐야 저는 확실하게 조정이 되고 나서 샀으면 좋겠어요. 이왕 여기까지 가격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G2 뭐 M2 뭐 얘기하잖아요. GDP 대비 가계부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역으로 부동산 상승이나 가격 적정 기준에 의해서는 M2 통화량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사과 두 개가 있는데 시중에 돈이 이게 집이라고 하죠. 사과 두 개인데 시중에 100원이 있으면 50원, 50원이잖아요. 근데 돈을 막 풀어가지고 이게 200원이 되면 얼마예요? 100원, 100원 당연히 오르죠. 돈을 많이 푸니까. 아니면 50원 주는데 이걸 대출 내주는데 이자를 저렴하게 해주면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 M2가 이미 현재 수준이 어떠냐면 이미 한 쉽게 말하면 집값은 6배 올랐다고 하면요. M2는 한 4배 반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미 15, 20% 업이 돼 있어요. 풀린 돈에 비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초과 구간이 지금 있다라고 저는 계산이 나오고 데이터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럼 조정될 때 사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언젠가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언젠가라는 게 너무 10년 뒤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1, 2, 3, 4 암만 늦어도 5년 안에 크게 좀 조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기를 겪고 나서 또 제 댓글에 보니까 그런 의견이 있어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한문도 교수님은 늘 하락만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왜요? 얘기 있어서 이제 이번 조정기를 겪고 나면 또 나중에는 또 상승하죠. 상승이 또 상승하죠. 있는 거겠죠, 당연히. 그건 정확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선이 이게 M2라고 할 때요. 네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오버슈팅 되면 비싼 맞아요. 거고, 그러면 조정받을 거 아니에요. 받을 때 관성회복 때 좀 내려와요, 이렇게 밑으로. 이때가 사는 분들이 잘 하시는 거고, 네. 내려왔다 그러면 얘가 다시 저평가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M2에 맞춰서 또 갈 거 아니에요. 이게 계속 이렇게 사이클 많이 보셨잖아요, 이런 거. 그러면 이 기준선을 두고 이렇게 사이클 넘칠 때 팔아야 되고 사지 말아야 되고 내려올 때 사야 되고 팔지 말아야 되고 이게 이제 매도자 매수자 또 간에서 이어지는 건데 이거를 누가 공부를 더 해서 준비를 잘하냐에 따라서 상승 때는 그거 자산 관리를 하셔야 되고 하락기에는 하락기에 맞춰서 자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궁금한 게 아까 전에 이제 수도권의 분양가가 뭐 5억에서 7억인 때도 있었고 뭐 서울 같은 경우에 3억일 때도 있었고 8억에 10억인 때도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뭐 저렴해도 한 이제 아파트 가격으로 치면 뭐 20억, 뭐 비싸면 3, 40억 되고 예를 들면 뭐 마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5억 후반에서 20억, 맞아요. 20억 초반대라면 지금 이제 앞으로도 뭐 조정기 겪고 하겠지만
그다음에 뭐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이 가격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M2에 따라서? M2에 따라서는 맞춰지게 되어 있죠. 네네네. 그러면 지금 오버 슈팅 구간이니까 지금 조정이 이 질문하는 의도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집값 말도 안 된다. 김 작가님이 10년, 20년, 30년을 얘기했잖아요. 네. 여기서 결정적인 게 10년 뒤가 좀 문제입니다. 10년 제가 뒤 미리 문제. 말씀 올리면 다음에 이제 또 불러주시면 보여드릴 텐데 나중에 제 책에도 그 내용이 들어갈 텐데 제가 암만 계산을 해봐도요. 야 2030년 전에 큰 쇼크가 오겠구나. 그게 지금일 수도 있고 한 4, 5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쇼크가 어떤 개념이냐면 네. 다들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데는 지금 다 듣고 있어요. 근데 피부로 안 느껴지는 게 왜 그러냐면 30, 40, 50의 인구는 지금 안 줄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우리가 신규 수요는 누구냐면 신혼부부들이에요. 신혼부부들은 어떻게든 집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전세가든 뭐든 이분들이 일단 베이스가 되고 나머지 무주택자분들이나 유주택자분들이 시장을 이어서 가는 패턴이 있거든요. 신혼부부들이 어떤 트리거예요. 사실은 시장에서 매년 초에. 근데 이 신혼부부가 저희 때는 40만, 50만이었어요. 쌍이. 근데 지금은 20만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때 30년 전에 40만인 게 20만 원 주는데 30년이 걸렸잖아요. 3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부터 10년 뒤에는 10만대로 떨어집니다. 반토막이 나는데 저희 때는 30년이 걸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저출산 때문에 10년 만에 10만대로 떨어져요. 신혼부부가. 그러면 적정 입주 물량 공급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벌써 틀리잖아요. 그러면 일본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일본이 그런 구간을 지나면서 건설회사가 반이 없어졌습니다. 자, 없어진다는 얘기는 뭐죠?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때 여러분 도쿄 가격이 요즘은 오르지만 지금 비교하면 일본은 이렇게 벌어졌으면 우리는 이것이 길게 인구 감소하면서 릴렉스된 형태의 어떤 라인을 잡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10년, 20년, 30년 할 때 30년 할 때 깜짝 놀란 게 30년이면 한국은 부동산 가격은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이민이 잘 되지 않는 한 박살나 있을 텐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박살난 개념은 수요가 없으면 빈집이 생기게 하잖아요. 물론 서울은 그나마 버틸 수 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네. 이런 거는 우리 2030 분들은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집을 안 사셔도 일본 친구들처럼 골라서 집 살 때가 올 겁니다, 아마. 그게 2030년부터 30년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이슈화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경제 데이터도 나오기 시작할 거고, 학교들 매물 물건이 나오기 시작하고, 학원들 폐업하고, 학교, 이런 뉴스들이 겹쳐지면서 10년 이후부터는 다른 패러다임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20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정말 양극화, 차별화, 이 시장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해서 지방 소멸 얘기하면서 수도권 특히 거기만 살아남을 거다. 살아남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수님은 아이, 전혀 아니죠. 그 수도권도 전체가 꺾이면 당연하죠. 버티긴 해도 쉽지 않다. 당연히, 그거는 뭐, 도쿄도 그랬고, 뉴욕도 그랬고, 다 그랬는데 똑같은데, 왜 우리나라는 뭐, 별도된가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데이터를 보셔야 되는데,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 거기 뉴욕, 맨하탄, 거기 뭐, 안 자빠졌습니까? 다 폭락 같이 했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그거를 왜, 지방소멸을 특히 우리가 인구 감소가 심하니까 얘기하신 거 맞아요. 네. 맞는데, 여러분, 300만 도시면 한 국가예요. 인구가 반토막이 나도 150만이 살잖아요. 150만이나 인구면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우리 여러분 5만 하면 신도시 하잖아요. 5만 신도시 사는 그분들이 갑자기 다 죽나요? 아니에요. 그 지방 소멸의 개념은 여러분 정말 상승론에 자꾸 몰아쉬우는 거고 국가 경제 개념에서 보면 소멸의 개념은 어디예요? 옛날부터 농사를 짓던 우리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어르신들이 다 어디예요? 읍면 리하고 이 면이 더 작은 거죠? 면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죠? 농사를 안 짓고 자꾸 4차 산업으로 오니까. 그런데, 음만 돼도 인구가 벌써 12,000이에요. 12,000 명이 그러면 애기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소멸됩니까? 인구가 줄 뿐이죠. 그러면 서울은 인구가 안 주나요? 줄죠. 자, 서울이 인구가 줄고 수도권도 인구가 주는데 같이 줄어요. 그럼 현재 지배 물량이 제가 볼 때 한 5년 안에 피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피크가 돼도 여러분 집은 지어야 돼요. 왜 지은지 아세요? 전 세계 그 1000명당 주택수라는 게 있어요. 400호 이상의 안전한 국가인데 450호 넘어가면 약간 집이 많아지는 건데 우리는 아직 그 집수가 안 돼요. 다 1인 가구가 많아가지고 조금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뭐 오피스텔부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집은 더 줘야 돼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뒤의 모습과 20년 뒤의 모습은 20년 뒤쯤 되면 저는 뭐 없겠지만 우리 2030분들은 정말 4050 열심히 살 때잖아요. 그때도 이런 패러다임 갖고 시장을 접하기는 어려운 시장이 분명히 올 거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사실 이번에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지방은 못 올라왔잖아요.
못 올라가고 돌리고 하락했죠, 계속. 그럼 이번에 이제 하락기가 다시 조정기가 오면 지방은 그 조정기는 또 그대로 다시 받는 건가요? 근데 조정받는 힘이 약합니다. 이미 빠질 대로 빠졌기 때문에 요번에 서울이 세게 내려와도 지방은 분양 현장은 박살나겠지만 기존 주택 시장은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분양됐던 것들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 소진되고 있거든요. 지금. 가격이 좀 많이 반영됐군요. 네네. 악성 미분양이 늘었다는 얘기는 가격이 높아서 안 사는 건데 그게 조정을 받게 되면 가격이 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조정을 받을 때 근로자들 중에서 저축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내 집에 없는 분들은 저축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투기성이 없는 분들은 어느 정도 여건만 되면 바로 사거든요. 거주 목적이니까. 그러면서 아마 소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방은 만약에 세게 충격이 온다 그러면 서울이 50% 내려가면 이번엔 거꾸로라고 봅니다. 지방은 이미 빠질 대로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물론 단지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지방은 30에서 50% 빠진 데 되게 많아요. 광역시도. 근데 이제 대단지나 신축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것만 좀 강세를 보여요. 근데 그것들도 이제 수요가 안 받쳐주면 같이 라인을 따라가지만 정도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많이 맞았는데 한 대 더 맞으면 뭐 티가 나요? 근데 하나도 안 맞고 가만히 있는데 한 대 맞으면 되게 아프죠. 이게 적정한지 모르겠는데 표현이.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서울은 많이 안 맞았는데 두 대 맞으면 막 충격 받잖아요. 그런 충격 농도가 다르다. 그래서 지방은 요번에 만약에 혹시 조정기가 오더라도 그렇게 세게 내려가거나 그렇게 타격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5대 강역시 뭐 한 줄 평으로 짧게만 부산은 지금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25년에. 뭐 내후년 초까지 뭐 이런 시장 장사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년 말기부터는 약간 아까 말씀드린 형태로 실수요자 위주 시장으로 되면서 좀 정리가 되면서 가격 조정이 또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좀 가격이 정상화될 겁니다. 제가 볼 때 부산은. 자, 울산은요? 울산은 여러분 지금 하락기인데도 아직 강세예요. 지금 다 하락인데 광역시 중에 지금 강세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울산 여러분 기억나시죠? 2022년 하반기 때 막 땡땡 건설이 뭐 400억을 돈을 버리면서까지 울산의 현장을 갖다가 폐기했잖아요. 그게 울산이거든요. 그때 충격을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울산이 그때 쭉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건 울산의 소득 수준이 전국 광역시 1등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대기업이 많아가지고. 거기는 소득에 비해서 주택가격이 비싼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서울에 비하면. 그런데 일단 대체지가 많잖아요. 서울은 대체지가 없어요. 그런데 울산은 조금만 나가고 교통하고 뭐 아파트 바로 지니까 대체지가 많다 보니까 가격 수준이 이제 그 수준이었는데 그게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수준이 좋잖아요. 소득이 받쳐줘요. 그러면 당연히 집값은 상승 압력을 받겠죠. 그래서 그 가격이 이미 내려오는 게 받쳐주는 점에 왔어요. 와서 울산은 견조하게 갈 것 같아요. 당분간. 충격을 받으면 딴 데가 20% 받으면 여기는 한 5%, 10%? 이 정도 받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거죠. 울산도 분양하려다 한 많은 현장들이 있는데 이때 분양들이 막 들어오면 또 심리는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 현장들이 공격적으로 많이 공급이 안 된다는 전제에 그렇게 합니다. 대구요? 대구는 미분양 물량이 10,000건을 넘어가지고 피크를 찍었다가 저번 달부터 조금 줄었어요. 가격 조정이 대구도 많이 벌어졌거든요. 가격 조정이 벌써 몇 년째잖아요, 대구는. 몇 년째인데 가격 회복이 쉽게 안 되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신규 분양이 꽤 있는데, 신규 분양의 분양가가 뭐 입지는 조금 떨어지지만, 예를 들면 강남이 아니라, 대구 수성구가 강남이잖아요. 강남이 아니라, 그 좀 떨어진 뭐 전철 라인에 있는 아파트가 이번에 몇천 사 분양을 해요. 그 분양가가 4억대예요. 그러면 그 선이 가이드가 되는 거죠. 그 가이드에 맞춰보면 현재 기존 주택의 가격이 그거보다 조금 높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려갈 힘은 약해졌구나. 버티는 수준에 왔고 실제로 미분양 물건이 저번 달하고 이번 달 사이에 한 1,000개 정도가 줄어가지고 9,000대로 그러니까 미분양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늘은 거예요. 쭉 늘다가 저번 달하고 이번 달 사이에 미분양이 한 1,000개가 줄었어요. 물론 뭐 할인 분양도 했겠지만 중요한 건 꺾였잖아요. 미분양 올라가던 게 꺾였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수요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 수준으로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구시장은 완만하게 조금 회복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주는요? 광주는 좀 버티고 있는데 일단 외지 투자자가 많았어요, 광주가.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요번에 올해 말까지는 쭉 하방 압력이 강하게 올 것 같고 이제 시작했거든요, 광주 하락은.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까지는 좀 이어질 것 같고 내년부터는 약간 입주 물량도 적고 이래서 지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내년부터는 다시 이제 지금 내려오면서 내려온 점이 어느 구간에 딱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조금 더 내려가서 그 구간에 가면 횡보할 것 같습니다. 광주는요. 대전, 세종은요? 세종은 이제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심리가 워낙 여기서 결정적인 세종의 단점이 뭐냐면 실수요자보다 투자자가 너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갭 투자한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종이 매수 심리가 저번 달에 좀 올랐다가 요번에 또 꺾였어요, 이번 주에. 시장이 꺾이면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서울이 충격을 받았거나 전국에 어떤 트리거가 오면은 충격이 서울보다 덜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세종만 예외입니다. 세종은 이미 공급 물량도 꽤 있고요. 예정 물량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당분간 좀 어려운 시장, 내년까지도 충분히 어려운 시장이 이어질 것 같아서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제가 작년에 거기 뭐 공공기관 가가지고 강의할 때 세종 1년 정도 기다리면 좋은 때 올 겁니다. 근데 진짜 왔거든요. 근데 지금도 충분히 내려갔냐라고 볼 때 저는 조금 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이 울산은 괜찮아요. 제일 괜찮게 보시나요? 네, 맞아요. 인천도 광역시니까 말씀드려요. 인천은 소진이 많이 됐는데 아직도 좀 꽤 남아있거든요. 네. 그 입지가 이제 서울의 근접성이 좀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네. 소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빠진 상태에서 지금 작년, 재작년에 서울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 양천구 이쪽에 있는 서울 시민들이 많이 글로 왔어요. 많이 글로 왔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소진이 좀 되고 가격대도 맞다 보니까 인천은 이제 약간 강세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신규 아파트 단지들이. 그런데 이게 올해는 못 갈 것 같아요. 조금 지나면 가격이 이제 호가가 올라가면서 겹쳐져가지고 다시 좀 횡보 조정 구간에 다시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많은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네네. 앞으로 정부는 그러면 부동산 정책 어떻게 좀 펼쳐나가고 싶어 할까요? 정부는 펼쳐나가고 싶은 정책이 없습니다. 집값을 유지하려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유지만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건 정부의 생각이고 유지가 돼도 가계부채가 부담이 돼서 소비에 대해서 이 국가 내수 경제에 압박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현재 가계부채 상황이 이게 빨리 정리되고 구조조정이 되고 이래야 이게 좀 뭐 여러 보고서에서 나온 GDP 대비 한 80% 정도 내려와 줘야 되는데 이 구간을 한은이나 금융당국자분들은 다 알고 있고 정부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게 부동산이 뻗쳐줘야 이게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도 물론 부동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 정도로 활성화 정책을 써가지고 부동산이 유지하기도 힘들고 자꾸 삐걱삐걱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은 그럴 수밖에 없죠. 집안의 가장이 집이 어렵다고 여기서 빚을 내고 저기 이거 안 할 수 없잖아요.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용기 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고백하고 우리 일에는 상하고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 고통을 감수하다 이렇게 되는데 가정의 패밀리하고 이 공공기관하고 개념이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은 계속 이런 견조로 갈 텐데 가계부채 문제에서 해외 어떤 경고들이 너무 세고 실제로 여러분 이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해하실까요? 농협이 채권이 여러분 대손충당금 쌌잖아요. 대손충당금이 농협이 19년 20년도에 5조밖에 안 됐어요. 지금 10조예요. 그럼 5조 수익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수익이 남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주택담보대출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유지했을 때 은행들의 수익이나 어떤 수익 모델이나 건전성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자꾸 한국은행에 대해서 조금 심하게 하면 바보 취급하거든요. 너희들은 맨날 뭐 나라 정책 써가지고 국민들 대출 받아서 그걸로 수익 내고 맨날 그것만 하니까. 전 세계 은행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은행들은 IB라 해서 국채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이 한 6대4. 주택담보대출 6, 뭐 나머지가 4 정도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맞춰요. 근데 우리는 올인이 뭐 은행 돈이나 정부만 쳐다보고 있고 서로 이상한 형태인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미래의 발전성이 있냐? 그러니까 자꾸 해외에서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딴지 거는 이유는 뭐예요? 한국에 돈 빌려줬다 이거 하자 생기면 피곤한데라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다는 썰을 제가 들었습니다. 뭐 썰인지 팩트인지 모르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의 정책은 거시적으로 보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의사소통이 금융당국과 통화당국과 정책당국이 잘 맞춰줘야 되는데 예전에는 삐걱댔잖아요. 지금은 좀 맞춰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역사상 최초로 한국은행 총재가 기획재정부를 방문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정부의 재정정책을 담당하고 부동산 정책도 관리를 해요. 그런데 방문해가지고 몇십 명이 앉아서 간담회를 했는지 커피를 마셨는지 회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가서, 진경 앞으로 가서, 제가 이제 김 작가님을 갖다 오랜만에 제 식구들 찾아왔어요. 그럼 그냥 얼굴 보고 가려고 아니잖아요. 뭔가 얘기를 하러 왔겠죠? 그럼 거기서 무슨 얘기인지 너무 궁금해, 저도. 근데 발표를 안 해. 저를 유추하기로 내피셜로, 이제 인간적으로 국가를 위해 가지고 기재부의 입장도 알지만, 터놓고 한번 하자. 그럼 각자 부서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수는 어때? 뭐는 어때? 뭐 수출은 어때?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하기 위해서 이미
스크럼을 짜는 거예요. 자, 너희 팀은 너희끼리 좀 자주 만나서 의사소통해서 그러면 올해 안에 뭘 만들자. 국가 미래를 위해서.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뇌피셜이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아, 예전처럼 부동산만 바라보는 정책은 아니겠구나라는 약간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적정선에서 받쳐주는 정책으로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요 주제 한번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초고층 아파트 살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초고층 아파트는 뭔가 성공의 트로피, 초고층에서 바라보는 뷰, 뭐 빌딩이 야경 뷰일 수도 있고 한강이든 뭐 아니면 하천이든 그런 바다 뷰든 어쨌든 그 낭만이 있잖아요. 초고층 아파트에 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초고층 아파트를 가서 뷰를 보는 거는 열심히 일하고 막 경매에 시달리고 이럴 때 우리가 심신을 갖다 좀 풀어주기 트이는 위해서 기분 들지 않습니까? 바다를 본다든지 산을 본다든지 아니면 전망 좋은 데서 딱 보면 이게 뭐랄까 사람 마음이 이렇게 넓은 걸 보면 풀리잖아요. 맞아요. 스트레스가 좀 완화되고 그 목적에서는 초고층이 최고입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24시간 바라볼 수 없잖아요. 네네. 잠시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다를 놀러 가도 바다를 딱 봤을 때 그 보는 시간이 1시간 이상 본 적 있나요? 아니죠. 한 20-30분 보고 이제 놀아야죠. 이제 놀고 옆에 있는 중요한 건 뭐냐? 그 뷰라는 개념은 다른 것들의 요소들이 같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초고층 건물에서 다른 것들은 뭐예요? 가족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주위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주거용으로 초고층을 프랑스가 아파트를 거의 유럽에서 제일 거의 먼저 앞서 나간 국가거든요. 지금 아파트 많이 안 져요, 거기는. 스페인은 또 많이 졌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러면 프랑스는 안 망했잖아요. 스페인은 한번 자빠졌잖아요. 이런 개념을 보셔야 되는데. 근데 일본도 초고층을 안 져요, 주거용으로. 특별한 경우 뭐 이렇게 한두 동 있는 거 알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 일본 학자가 50층짜리를 지어서 했다가 초고층에서 여러분 아시겠죠? 초고층이 있으면요. 건축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초고층이면 우리가 못 느낄 정도로 천천히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살짝. 안 그러면 이거 부러지잖아요. 강풍이 불 때. 그리고 40층, 50층 주상복합에 사시는 분들 주복 좋은 거 많았잖아요. 요새 아시겠지만 창문 문 여는 거 아시죠? 아, 못 여는 데 많죠. 다 아시죠? 못 엽니다. 시그널 같은데 창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있는데 못 열게 해놨겠죠. 네. 창문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창문이 있는데 못 열게. 못 열어요. 그냥. 그렇죠. 여는 순간 사고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웃긴 얘기지만 모기들이 초고층을 좋아하는 거 아세요? 뭐, 저기 엘리베이터 타고 자꾸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살아보신 분들은 저는 살아보진 않았지만 살아본 분들하고 얘기를 너무 많이 나눠가지고 폼 나고 좋아. 아, 근데 오래 살기엔 적합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초고층에 보니까 논문들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실제 이제 주변 지인들 이야기 플러스 데이터가 있는 논문들. 네, 논문을 보다 보니까 일본 게 나왔어요. 한 2개를 제가 읽어본 거예요. 데이터까지 있어요.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 드디어 한국의 학자도 논문을 냈습니다. 똑같아요, 내용이. 뭐냐. 뭔데? 간단해요, 여러분. 임산부는 유산율이 일반인보다 4-5배 올라가고, 학생은 학업 여기 뭐 우리 뇌파에 보면 여러 개가 있잖아요. 학업 뇌파 손상을 받는 게 20-30% 손상을 받아요. 그리고 잠을 잘 때 수면 뇌파, 렘 수면파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이제 피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수면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로 나온 걸 보고 논문을 보고 제가 그때부터 그렇군. 그럼 초고층은 우리 옆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애인하고 사랑하는 여자 젊을 때 이때 가서 다 보고 1-2년 사는 건 괜찮아요. 젊으니까. 근데 나이 드셔가지고는 초고층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올라가는데 시간 걸려. 요즘 엘리베이터가 빨라서. 이 면역 상태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빨라가지고 가는 건 좋은데 보이지 않게 몸에 반응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여러분 어디라고 얘기 못하지만 시그널 앞에 뭐 하나 주복 하나 금빛으로 된 거 있어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연세가 많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1등이었거든요. 롯데타워 세워지면서 이게 세워진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 시그널과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게. 거기 계신 분들 지금 서로 나오려고 하는데 못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못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시간이 너무 걸려요. 잘 안 팔려가지고. 왜? 이미 주상복합에 대해서 알거든 사람들이. 근데 거기는 또 예전에 지어가지고 시스템이 지금처럼 환기가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좀 거래가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세대주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좀 계속 살지 왜 나왔을까요? 그분은 시세 차익 바라는 분들 아니거든요. 요점 뭐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애기들 땅에도 서 있기도 힘든데 그리고 모든 그 데이터에서 사람이 수면의 어떤 뇌파나 정신 상태를 제일 좋은 거죠. 여러분 산에 가면 기분 좋잖아요. 공기 좋고. 너무 올라가면 어때요? 압력 때문에 좀 그렇고 그러잖아요.
그 적정선이 6, 7m 높이라고. 여러분 옛날 집들 보면 어때요? 로마 궁전을 보든 뭐 보든 다 층이 뭐 10층인가요? 아니잖아요. 재물 재단 뭐 이집트 이런 거 피라미드 이런 거는 높지만 거기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사는 집들은 어때요? 다 보면 나무가 큰 특별한 나무 빼고 일반적인 나무들이 자라는 적정 6, 7m. 해와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그 높이가 그 높이래요. 뭐 이거는 이제 뭐 데이터에 100%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조금 약해요, 농거가. 그런데 그냥 느끼기 5, 6m 있으면 그냥 안전하다 느끼잖아요. 떨어져도 문제 없고 뭐 이런 것들. 그런 부분에서 옛날 궁전과 우리나라 경복궁 다 가보시면 조금 높잖아요. 다 조금만 높잖아요. 네. 아, 그래서 그런가? 뭐 옛날엔 높은 걸 못 쳤나?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가우디 성당이라고 있잖아요. 가우디 성당이 200년 전인가 지었잖아요. 그때 뭐 못 지어서 못 지은가요? 높이 짓잖아요. 짓는데 제가 볼 때 유럽이나 우리나 할 거 없이 높은 데 살아가지고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라는 이런 팩트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짧게 발전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데이터나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얘기하는 거고 또 저같이 얘기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뭐 강준 협회 회장하신 분인데 그분 말씀드리니까 바로 아시더라고요. 그래 미국도 그래. 거기 뭐 그렇습니다. 약간 초고층의 단점 또 뭐냐면 시간이 가면 초반엔 좋아요. 나중에 이걸 부시기가 너무 힘드니까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주거용이 예전에 있었어요. 거기들이 사시는 분은 누구냐? 물론 가능해요.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대요.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단점들 때문에 압구정 재건축이 여러분 결정적으로 뭐예요? 거기 여러분 압구정에 사시는 분들은요. 기업 회장님이나 건설회사 사장님 나오신 분들이 많이 사세요.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그 압구정 재건축 설명회 하는데 현대하고 막 삼성하고 와서 막 얘기하니까 다 부하들이니까 야 쓸데없는 뭐 얘기하자마자 다 그냥 혼나고 나왔다 뭐 이런 루머가 있어요. 근데 71층 했는데 다 90%가 반대했잖아요. 어떻게 90%가 반대할까요? 우리들은 다 초고층이 좋다고 하는데 왜 압구정 주민분들은 초고층 진다 그러니까 투표하니까 85%가 90%가 반대했잖아요. 이미 아시지 않을까. 그죠? 그러지 않고서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공사비 많이 들고 분양가 놓고 나중에 못 빠져나오고 이런 걸. 그러니까 비즈니스용이나 애인과 데이트용으로 뭐 신혼부부 때 한 2, 3년 이건 너무 좋지만 장기 거주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게 또 살아보신 분들 그리고 또 논문들에 좀 나와 있더라라는 제 생각이 아니라 제 생각도 이제 곁들여지게 된 거죠. 그런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논문들도 꽤 있습니다. 6, 7m의 높이가 적당하다는 건데 그럼 몇 층부터 좀 위험한 거예요. 그 논문에 그런 데이터가 당연히 나오고. 다세대 이런 거 있잖아요. 다세대 보시면 우리 층고가 2m잖아요. 최하가. 2에서 여러분 저 아파트나 이런 데 층고가 2.3에서 최고가 3이에요. 보통 다 2.3에서 2.5면 좀 높은 거고 3m는 정말 잘 지은 집이잖아요. 근데 다세대 같은 데 가보면 생각해보세요. 4층이잖아요. 3층, 4층으로 주로 짓잖아요. 그게 그냥 왜 굳이 4층이었을까? 6층도 아니고.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7층도 아니고 6층도 아니고 왜 3층, 4층으로 구분을 다세대하고 연립하고 했을까? 그럼 3층만 왜 지었을까? 물론 뭐 건축 기술이 없다? 그건 아니죠. 3층 지으면 4층도 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계산해보면 2m 하면 6m예요. 그죠? 7m.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런 맥락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럼 이제 몇 층 위로부터 좀 특히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초고층 아파트에서. 그 논문에서 나와서 봤을 때는 30층부터로. 30층부터. 30층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데이터들이 확연하게 그런 데이터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5층까지는 그래도 그 데이터들이 나오긴 나오지만 그렇게 우리가 막 위험하게 생각할 정도는 아닌 수준인데 30층 넘어가고 40, 50층 가면 이제 이게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30층 위로는 조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층 좋습니다, 당연히. 시설이 좋고, 그래서 환기시설도 요즘 좋기 때문에 다만 이제 수면하는 기간이 한 3, 4년 사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10년, 20년 사는 건 특히 애기들 이런 건 좀 초고층 건물이라도 5층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괜찮지만 그분이 아기를 데리고 50층에 산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자, 오늘 정리한 질문 두 가지 정도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 그러면 2025년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주요 부동산 변화랑 투자 기회가 있다면요, 혹시나? 2025년도는 3기 신도시의 미세한 작은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 열풍이 어떻게 이어질지 그거에 대해서 언론들이 잘 조명해주면 3기 신도시로 인한 시장 변화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고 다음 이제 금리 인하 부분이 진행을 하는데요.
금리 인하와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이 어떻게 나오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대출을 약간 긴축하는 추세로 간다면 시장은 조금 약세와 하방 압력을 받아서 좀 완만하게 연착륙 쪽으로 당분간 진행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투자 기회는 제가 볼 땐 신규 분양이 아까 분양가 상한제하고 3기 신도시 이쪽이고 한 가지 분야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시장이 안 좋아지면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겠죠, 여러분? 경매 시장은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들어가셔서 이건 뭐 제가 2년 전부터 어차피 말씀드렸죠. 싸게 사는 거니까요. 네, 2년 전부터 말씀드린 거니까 경매 시장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부동산 지금 이런 시기에 투자할 때 특별하게 피해야 하는 지역이나 상품 같은 것도 있나요? 지금 뭐 피해하는 상품이 이미 다 아시잖아요. 생활 숙박시설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리고 외람된 얘기지만 수익성을 일단 당분간 보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성에 대한 뭐 수익성 몇 프로 이런 상품 많이 들으셨죠? 그런 광고는 저는 쳐다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그렇죠. 당분간은 이 경제가 완전하게 좀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전까지는 좀 쳐다보시지 않으시면 좋겠고, 그쪽 뭐 이렇게 분양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아주 저렴하게 해서 수익률을 맞춘다면 모르겠지만 경제 상황이 리스크가 아직 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좀 피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회 중에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 예측이에요. 오피스텔이 요즘 살짝 뭐 힘을 받는다 이런 뉴스도 있지만 여러분 정부 정책에서는요 항상 유동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렵게 사시는 중산층도 있고 서민층도 계시지만 또 성공을 해서 또 자산층도 계시잖아요. 이 자산층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국가의 어떤 시스템이나 흐름도 바뀌기 때문에 이 자산층들이 투자할 곳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외로 돈이 나갈 거고 결국 한국에 없으면.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국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로테이션을 하는데요.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 갑자기 그 평화무드 때문에 경기도 일대 그 파주 일대 휴전선 일대 땅값이 막 폭등했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이쪽을 막 집을 규제를 했어요. 풀어줬고 또 풀 때 그러면 예전에 정책을 보면 오피스텔을 풀어줬어요. 오피스텔로 투자 자금을 갈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주택을 너무 풀었는데 지금 주택이 이제 임계점에 와서 정점이 왔잖아요. 그러면 오피스텔 가지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오피스텔 주택, 준주택 취급해가지고 세금할 때 이 좀 피곤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오피스텔이 지금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정책을 풀어줄 수도 있겠죠? 아마 오피스텔 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풀어주면 약간의 긍정적인 호재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저평가된 오피스텔이 있다라면 물론 뭐 아파트처럼 큰 수익과 큰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절대. 작은 수익과 작은 손해는 가능한. 그러니까 안전성이 있죠. 그 오피스텔이 정책이 바뀐다라면 조금 빛을 볼 수 있는 때가 오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수익률 보장이라는 코멘트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길거리를 다니거나 운전하면서 보다 보면 길거리에 그 전봇대 뭐 이런 입지 좋은 아파트 승인 보자. 그 다음에 다리 같은데 밑에 거기 딱 붙어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보고 일단은 그런데 붙어 있는 것 자체가 맞아요. 굉장히 위험한데 당분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붙이는 것 자체가 1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전화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붙이겠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혹해서 전화한다면 그 전화부터 일단 덮으시라는 얘기는. 네, 맞습니다. 맞을까요? 수익률 보장 이런 건 절대 피하시고, 단 이런 거 있어요. 뭐 빌라 너무 싸게 붙어 있잖아요. 그거는 가끔 우리 무주택자분들 계시면 가끔 이 설마 이러고서 너무 저렴할 때, 그거 뭐냐면 건축업자분이, 근데 그것도 안 하는 게 좋겠네. 저같이 많이 알면 이게 지금 안 팔려가지고 땡 처리처럼 싸게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좋은데 일반 분들은 분석하기가 좀 힘드시니까 그냥 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나오시는 저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마디 하고 가신다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항상 뭐니 해도 건강과 가족과 행복이 최고입니다. 그게 없으면 돈도 명예도 다 사랑도 없죠. 다 필요 없습니다. 항상 가족과 본인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과 2025년 또 신년에 부동산 시장 전망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한문도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